누군가와 매일 같은 집에서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발소리만으로도 지금 어떤 기분인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문을 여는 소리, 커피를 내리는 손놀림, 방 안을 스치는 기척 하나에도 그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습니다. 서희 씨의 그 모든 소리가 더는 제게 따뜻하게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건요. 저는 윤상우, 올해 72, 전직 음악교사였고 아내와 사별한 뒤 한참 외롭게 지내다가 정서희 씨를 만나 다시금 삶의 온기를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생활은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지만 우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려 노력했고 주말이면 카페에 나가 감정을 나누는 대화도 했죠. 하지만 그 노력만으로는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군요.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어온 친구 모임이 있는 날이었죠. 오후에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희 씨가 말없이 다가와 묻더군요. 오늘도 나가세요? 그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묻는지, 그 물음 뒤에 담긴 감정이 마치 묵직한 돌처럼 마음에 얹히는 기분이었어요. 매주 목요일이잖아. 지난주에도 다녀왔고. 알아요. 근데 그냥 오늘은 나랑 있으면 안 될까 해서요. 그 말이 참 애틋하게 들려야 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서희 씨도 가끔 친구들 만나시잖아요. 그럼 나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야 하고 나는 왜 나갈 때마다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죠? 말을 하고 나서 제가 참 못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그 말이 목구멍을 지나기 전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서희 씨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혼자 잤습니다. 문도 살짝 닫힌 채였고요. 그녀가 그렇게 잠든 걸 보며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후로 작은 일들에도 감정이 예민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클래식 음악을 크게 틀면 조금 줄여줄래요? 하고 말했고 그녀가 밤늦게까지 TV를 보면 저도 이제 좀 꺼요. 늦었잖아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이해받고 싶어 했던 거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제 생일날 벌어졌습니다. 친구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한다고 해서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외출했는데 서희 씨는 몸이 안 좋다며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집에서 쉴게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고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혼자 나섰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에 서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손에는 아직 따뜻한 찻잔이 들려 있었어요. 어디 갔다 이제 와요. 그녀의 첫 마디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죠. 아침에 말했잖아요. 생일 파티 있다고 같이 가자 했을 때 당신이 거절했잖아요. 서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더군요. 그래도 내가 아프다 했잖아. 당신은 내가 없는데도 그렇게 신나게 놀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정말 그런 게 아니었는데 그녀의 마음은 이미 제가 없는 그 공간에서 혼자였고 서운했고 상처를 받고 있었던 거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날의 오해는 우리 사이의 마지막 문을 닫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대화는 줄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베란다에서 신문을 볼 때 서희 씨는 안방에서 독서를 했고 같은 시간대에 식사를 하더라도 식탁 위엔 두 사람 몫이 아닌 각자 만든 음식을 올리곤 했죠. 점점 함께 산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린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상우 씨, 우리 너무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 사이의 정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 정마저 상처로 변하지 않게 하려면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주말 우리는 함께 시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묵은지찌개와 계란찜, 식탁 위엔 예전처럼 두 개의 그릇이 나란히 놓였고 서희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우 씨, 이 순간은 기억할게요. 우리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잠시 멀어지기로 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그녀는 짐 몇 가지를 챙겨 잠시 서울에 있는 동생 집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건 이별의 소리가 아니라 잠시 시간을 갖자는 약속의 여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 너머의 거리는 이제 쉽게 되돌아오기 어려울 거란 걸요.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란 걸 그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이 남아 있었지만 그 사랑은 같이 사는 데엔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우기엔 우린 서로에게 너무 오래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8장 다시 나를 살아내다입니다. 원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어서 감성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아래는 감성적인 황혼 로맨스 시리즈의 마지막 이야기 8장 다시 나를 살아내다의 1인칭 회고록 형식 서사입니다. 7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이별 후의 고요와 회복, 그리고 삶에 대한 통찰을 담은 600단어 이상 분량의 내레이션으로 구성했습니다. 8장 다시 나를 살아내다. 가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조용한데 그 조용함이 너무 커서 오히려 마음이 시끄럽게 울리는 순간 말입니다. 서희 씨가 짐을 싸서 집을 떠나던 그날 밤, 나는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녀올 거라 말했던 서울은 가까운 듯 하면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거리로 느껴졌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도 크게 가슴에 남을 줄은요. 낮은 문짝이 닫히는 순간 우리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기대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윤상우, 올해 72, 평생 고등학교 음악교사로 일했고 사별 후에는 혼자서 조용한 노년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서희 씨와의 인연은 내 인생의 마지막 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봄도 결국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이르러 낙엽을 남기는 법이더군요. 서희 씨가 떠난 첫 주는 이상할 만큼 바빴습니다. 정리하고 치우고 생각을 덜어내느라 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쓰던 컵을 싱크대 가장 안쪽으로 밀어넣고 함께 보던 드라마는 목록에서 지웠습니다. 베란다 화분은 말라가고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마저도 그녀의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두 번째 주가 되면서부터는 텅 빈 집이 주는 진짜 의미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오고 밤이 지나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것, 식탁 맞은편에 누가 앉지 않는다는 것, 그건 외로움이라기보다는 허전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그녀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나는 많이 기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인 시간에 익숙하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서 그 공허함 속에서도 조금씩 새로운 감각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선율이 예전보다 더 깊게 들렸고 혼자 끓인 된장국에서 오랜만에 제대로 된 내 말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기만 했던 때와는 달리 그 고요 속에서
제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그건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아니라 다시 나를 만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희 씨와의 이별은 슬픔이자 동시에 제게 삶을 다시 자문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을 원했는가? 아니면 외로움이 두려워 누구든 함께하고 싶었던 것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조용히 대답해 보았습니다. 정답은 둘 다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었고 또 동시에 제 삶의 방식도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그 욕심들이 부딪히며 서희 씨와의 사랑은 조금씩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후회하느냐고요? 아니요.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제 삶의 어느 계절보다도 따뜻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듣던 음악, 나란히 걷던 시장 골목, 미소 지으며 건넸던 손길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든 기억입니다. 그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나를 다시 살아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바이올린을 다시 꺼냈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지만 손끝을 따라 울리는 떨림이 마치 내 안의 감정을 정리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복지관 합창단에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얼마 전엔 지역 도서관에서 노년을 위한 음악 감상회 강사로 작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참 따뜻하게 하시네요. 한 참가자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어찌나 따뜻하게 들리던지 집에 돌아오는 길에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딸 지연이도 요즘은 자주 안부를 물어옵니다. 아빠, 요즘은 좀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 꽤 좋아.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은 분명 치유의 재료가 되어주더군요. 마음의 틈을 메우는 건 다른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스스로를 다시 돌보는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서희 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보내진 않았지만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조용히 담아냈습니다. 서희 씨,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제게 두 번째 봄이었어요. 짧았지만 너무 따뜻했죠. 비록 다시 만나는 일은 없더라도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다 쓰고 나서야 비로소 울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을 저만의 눈물이었죠. 이제 저는 다시 저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고립되지 않은 삶, 외롭지만 공허하지 않은 삶, 삶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마지막까지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요. 비록 그 사랑이 꼭 곁에 있는 사람과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그것도 충분히 따뜻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혼자인 저녁에도 커피를 내리고 음악을 틀고 가끔은 서희 씨를 떠올리며 웃습니다. 그녀와 함께한 계절, 그리고 그 계절이 끝난 후 나를 다시 살아낸 이 시간까지 모두 고맙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완결, 황혼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오늘도 조용히 당신을 살아내는 순간순간 속에 조금씩 피어나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전체 챕터를 하나의 묶음으로 정리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말씀 주세요. 물론이죠. 아래는 요청하신 감성적인 마무리 멘트입니다. 따뜻한 분위기 속에 인생과 감정에 대한 위로를 담아 자연스럽게 구독과 참여를 유도하는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사람이 떠나고 또 새로운 인연이 찾아오더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엔 늘 누군가와 함께였던 기억이
따스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그 수많은 만남과 이별을 천천히 품어내며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내는 여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라요. 혹시 지금 혼자라는 느낌이 드시더라도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엔 같은 마음을 가진 누군가가 늘 함께 숨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요. 마음이 머무는 곳에 다정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서로 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됩니다. 살며시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언제나 그 자리에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